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랑 드라벳 증후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뇌전증 종류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외래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한 10가지 정도 이제 문답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양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떤 친구들은 또 치료가 잘 되는 뇌전증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왜 치료가 잘 안 되는 병도 있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 아이만 이제 그러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아뇌전증의 종류에는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종류의 뇌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항경련제를 두세 가지 정도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도 발작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경우를 저희가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뇌전증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드라벳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 이제 이 질환 이름이 다 이제 외국말인데요. 이거는 이 질환들을 처음에 이제 이런 질환들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뇌전증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발작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긴 하지만 나의 뇌가 하면 안 되는 기능 중에 이제 이런 발작이라는 위험한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원래는 잘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는 그 행동 중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지, 행동, 수면 등의 아주 다양한 뇌 기능의 문제들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여기 영어로 이제 이름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소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뇌전증 종류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거고 여기서 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뇌전증의 종류들은 일정 기간, 특히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소실이 되는 이런 질환들이 있는 반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드라벳 증후군과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은 약물 치료가 또 어렵고 이제 질환도 아주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 안에 뇌전증이라는 이름 안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이 안에 이제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제 뇌전증이 왜 발생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뇌전증의 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머리를 MRI라고 하는 걸로 촬영을 한 부위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이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전체에 비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처럼 이 부위가 조금 작고 이제 왼쪽에 비해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이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출생 시 손상이나 경색, 출혈, 그리고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 이 뇌의 층이 6가지 층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층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이제 피질 미형성증이라고 하는 병들이 이 안에 속하게 되어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발작이 아주 강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 내용 중에서 유전자의 이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저희 몸의 이제 설계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기능들을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잘 설계해서 그 기능을 잘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전자 중에서 뇌의 전해질이라고 하는 저희가 포카리 스웨트 보면 나트륨도 있고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어떤 이온들을 전달하는 거가 잘 전달되지 않거나 어떤 세포들이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지 그 기능들을 안정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설계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뇌 안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못하게 돼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난치성 뇌전증의 가장 주된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유전이라고 하는 질환이 어떤 말인지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 나의 좀 안정적이지 못한 형질, 나의 어떤 병 같은 것들이 아이로 전해지는 게 유전인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도 대부분 뇌전증은 유전 질환이라고 물어보실 때 다 이런 뜻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의 그 전해진다라는 유전의 의미는 아주 좁은 의미의 유전 질환이고 이제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유전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그 유전 정보가 불완전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유전 질환 중에서는 내 설계도가 내가 잘못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새로 발생하는 유전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기 하다 보면 만드는 순서를 만들 때 거기가 찢어지거나 순서가 잘못되거나 정보를 잘못 주게 되면 그 마지막에 만드는 산물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건강한 유전자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신호들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유전 정보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져도 금방 부서지거나 아니면 기능을 반대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병을 유전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많이 있다 보면 이제 오고 가는 게 잘 되어서 이런 정기적 신호들이 머리에서 빨리빨리 잘 움직여서 지능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발작이라는 위험한 어떤 그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오른쪽처럼 이 건강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없게 되면 이런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고 불안정한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이제 요즘에 특히 난치성 뇌전증인 경우에는 뇌전증 원인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대체 검사는 내가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검사인가? 그거랑은 다른 검사인가? 이런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뇌전증과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예전에만 하더라도 저희가 뇌전증과 관련된 유전자는 20가지 정도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1000개, 2000개 유전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 패널 검사라고 해서 이제 여러 병원에서 아마 레녹스 가스도 주무관이나 이제 드라벳 주무관을 했을 때 하셨던 유전자 패널이라고 하는 검사들은 한 번에 이제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하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 검사에는 이러한 유전자 패널 검사도 있고 이제 한 가지만 자세히 보는 검사도 있고 뇌전증이 아닌 대사 이상과 관련된 유전자를 보는 검사도 있고 염색체 아니면 염색체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검사들처럼 아주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서 의사들은 주로 이제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데 그 환자한테 어떤 환자가 패널 검사를 하면 결국은 불확실할 수 있는데 단일 검사를 하면 더 결과가 가능할 때는 이 검사를 하고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를 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패널 검사를 하면 잘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런 판단이 되면 이제 유전자 검사 중에서도 환자한테 가장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를 알게 되면 치료의 방향이 바뀌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바로 한 가지의 대답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일부 유전자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 질환들은 5살까지는 경기를 많이 하는데 10살 정도가 되면 병력을 덜하고 그리고 뇌 기능에만 문제가 있는지 알았는데 이런 유전자가 심장에도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 간에도 분포를 많이 해서 혹시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 유전자는 요런 약이랑 잘 치료가 잘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저희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유명한 유전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도 있는데 30가지, 20가지, 30가지 흔한 유전자를 하는 검사도 있고 그 어떤 병원에 따라서는 그 알고자 하는 유전자의 개수를 훨씬 더 늘려서 하는 검사들도 있어서 보통 이런 유전자 검사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은 어떤 증상인지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전신 발작, 그래서 전신이라고 하면 머리의 양쪽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발작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의 증상도 몸의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전신 발작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떨 때는 환자마다 뇌파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레눅스 가스트 증후군이라고 환자를 진단을 할 때는 이제 특징적인 두 가지 정도의 뇌파 소견이 확인될 때 저희가 이 증후군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안 해야 되는 기능인 발작 말고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게 하는 즉 지금 현재의 뇌 기능이 아주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달 지연이나 지능 저하 같은 다른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녹스 가스 증후군은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는 70%, 원인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는 30%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원인 미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유전자들을 확인하면서 비율이 점점 줄고는 있고 원인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기능적, 뇌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가지 증상을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작이라고 하면 뭐 저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이제 거품도 물고 몸을 이렇게 전신을 부르르 떨고 이제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런 증상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증상은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발작의 모양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의 균형을 잘 못 잡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같이 앞으로 꼬꾸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든데 몸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전기 튀듯이 하는 근간대 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육이 어디 힘이 들어가고 힘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아주 깜짝 놀래는 이런 증상이라서 저희가 잠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수면 분간대 증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발작으로 확인되는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주요한 발작입니다. 그래서 다른 발작에 비해서 이게 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발작들이 하루에도 수십 회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작들이 레노스 가스트 증후군의 흔한 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파라고 하는 머리에 이제 정기적인 성향을 보는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뇌파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뇌파가 있는데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게 좀 안정되어 보이는 거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잠을 잘 때의 뇌파인데 원래 잠을 잘 때는 이러한 형태의 뇌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환자가 잠을 자고 있고 겉으로는 발작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이제 뭔가 흔들흔들하고 중간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뇌 일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여러 부분에 강범위하게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런 파형이 레녹스 가스도 증후군의 이제 일반적인 파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형을 봤을 때 지금 환자의 뇌 상황이 정기적인 성향이 아주 불안정하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첫 번째 비디오에서 봤던 힘이 들어가는 그런 발작이 있을 때 이런 이제 경련파도 있어서 이런 파형들이 보이면 이제 부모님들께 레녹스 파가 지금 좀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환이 저희가 드라벳 증후군은 레녹스 증후군이라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환자가 한 살이 정도 될 때, 한 살 될 때는 열경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단순히 열상경련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열상경련은 2분에서 3분 정도만 지나면 발작이 저절로 멈추게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15분에서 30분 이렇게 이제 아주 길게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긴 발작을 하면 병원에 따라서 자세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어린이 연상 경련 중에서 10분 정도는 경기를 아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지를 열정기를 했는데 아주 심하게 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한 돌이 지나고부터는 조금 다른 친구와 비교를 했을 때 발달이 좀 불안정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열이 없는데도 다양한 형태의 발작들이 아주 빈번하게 생기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발달 지연의 문제가 좀 뚜렷해지는 기간이 돌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 친구들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작으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발작이 조금 안정화되긴 하는데 어느 기간부터는 이제 인지나 운동의 행동 장들의 문제가 생겨서 발작이 아닌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경련을 할 때 일반적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이제 의료진도 엄청 많이 놀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중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발작 때문에 넘어지는 외상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드라벳 증후군에 의해서는 발열에 의해서 발작이 잘 멈추지 않고 30분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상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의료진도 알아야 되지만 부모님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이제 뇌전증 돌연사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련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서 이제 자발적인 숨을 쉬는 거를 몸이 굳어지니까 숨을 못 쉬게 되고 이제 발작할 때 보면 입에서도 이제 분비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입 안에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수축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는 길도 이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작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겉에서 봤을 때 얼굴이 파랗게 이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응급실에서 이제 겪으셨을 수도 있는데 산소 포화도 검사를 하면 저희가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100이나 90 이상의 산소가 이제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발작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숨을 잘 못 쉬게 돼서 그 수치가 80, 갑자기 70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일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작이 지속이 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숨을 잘 못 쉬어서 우리 몸이 이제 산소가 계속 부족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도 심장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경련하는 환자들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제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지만 맥박 같은 게 엄청 두근거린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맥박 같은 게 빨라지고 이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심장 기능들도 변해서 신체에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작이 길어질 때는 첫 번째는 이 발작이 5분이 지나면 저절로 멈추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경련을 멈출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숨이나 심장 기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좀 보조해 주거나 그 환자의 활력 징후, 혈압이나 맥박 등이 아주 위험해지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를 해야 되고 가끔은 이제 경련을 멈추게 하는 환경약제 중에서는 그 부작용으로 숨 쉬는 거를 막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계랑비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시간 발작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급성기가 처치 가능한 병원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는데 이제 정맥 주사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약물 중에서는 항문이랑 근육 주사로 가능한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환자가 자기의 정보들을 이제 어떤 약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리고 만약 정맥 주사가 어린아이한테 열이 날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항문이나 아니면 근육 주사로도 이 주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본인의 주치의한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가서 전혀 안 가던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작이 조절되지 않으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물론 강도 높은 발작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은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이제 발작이 안정이 되더라도 인지 운동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MRI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제 두 가지 MRI를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MRI를 봤을 때 어떤 MRI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나요? 이제 일단은 왼쪽이 좀 많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뇌가 아닌 부분에 부위도 많아서 뇌가 좀 위축된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레눅스 증후군의 환자가 있더라도 이제 오른쪽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뇌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발작을 멈추게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뇌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반면 이제 왼쪽의 뇌 같은 경우는 이 부위가 만약에 국소화된다고 한다면 빨리 발작을 멈추고 난다면 이제 뇌 기능이 안정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발작을 완전히 억제하는 거가 맞는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질환들에서 발작을 완벽히 억제한다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료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강도를 높여야 하는지 아니면 강도를 좀 낮춰야 되는지가 항상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주치의도 다 고민이 되실 텐데요. 발작을 완전히 멈추는 게 꼭 완벽하게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고려를 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작 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인지나 운동 장애들이 많이 있어서 재활 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재활 치료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그 재활 치료를 아이가 가서 거기서만 하지 않고
재활치료의 한 일원으로서 부모님들이 이제 거기서 어떤 과정들을 하는지 부모님들한테도 잘 알려주고 해서 그 팀의 일원으로 집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과잉 행동이라던가 공도나 공격적인 행동, 자폐 증상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 하나로 이제 완전히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환자가 너무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너무 예민하다든지 ADHD 증상들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약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작 외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 중에서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아이가 체중이나 아니면 감염이 자주 되면서 아데노이드나 환부비대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경련약 자체가 잠을 잘 자게 하는 거에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도 뇌의 기능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수가 있고 수면 중의 반짝도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수면 무호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멜라토닌 같은 이제 그런 수면 보조제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지금 알약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걸 직구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서 직구하시기 전에 혹시 지금 한국에 있는 석가리를 먹어보고 이득이 있다 그러면 보조제나 를 사용할 수 있고 수면 예비나 수면 루틴 등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면 시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3살까지는 1년에 한 10번에서 12번,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발열이 생길 수가 있고, 나이가 좀 들면 횟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이제 그냥 열이 나서,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은, 상급병원이라서 가기가 힘들지만, 주변에 혹시 외래 수액 처치나 입원 처방 등 급성기 처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 그래서 대부분 상급병원이 아니더라도 대학병원에는 소아신경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방문을 하셔서 치료를 잘 하시면 이제 안정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제가 외래에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일단 발작을 하고 아직 발작이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이 발작을 잡으려면은 가장 빨리 잡는 것이 치료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 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고서 해야 하는 건지. 근데 아마 그 진단명이 내전증 진단명이랑 그다음에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혹시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내전증이거나 치료의 중증도 높은 질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사실 저희가 응급실을 가서 내과 검사랑 그리고 네, MRI 검사를 했는데 둘 다 특별한 이상 소견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발작하는 양상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 눈이 원래 아기가 낙상을 했거든요. 침대에서 낙상을 했는데 그 직후부터 눈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안구평이 그 현상이 거의 한 3에서 5조 이상 여러 번 발생하다가 응급실에 갔을 때는 아기가 약간 몸까지 경직이 된 상태여서 봤는데 그 이후에 케프라 에그를 처방을 받고 지금은 한 3, 4일 지나고 나서는 안구평이가 여전히 있는데 하루에 한 1초 정도 발생을 하고 한 번에 하루에 한 10분에 한 10회 정도 하루에 4번 정도 발생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잡진 못했는데
이게 지금 나아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더 재빨리 이 현상 자체를 멈추도록 조치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일단은 주치 선생님께서 그냥 국내만 국한되는 국소 발작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는 같고, 이제 케프라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사용하셔서 보통은 지금 매일 발작이 있는 걸로 있고, 횟수랑 강도 자체가 줄어드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일부 그냥 횟수랑 길이가 줄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증상이 아주 뭐 전신 발작이거나 이런 걸로 너무 이행을 많이 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라서 어,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횟수가 좀 많기는 해서 이제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에서 약물을 빨리빨리 증량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지금 방법이 어, 또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횟수가 지금 좀 많은 편인가요? 이게 지금 네, 일단은 매일 발작을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뇌파나 MRI 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부딪히고 나서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머리에 아주 MRI상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수는 있기는 한데 매일 발생을 하는 발작은 강도가 약하긴 하더라도 어, 발작의 횟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복용한 지가 한 3일에서 4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하니까 아마 선생님께서는 아마 주마다나 한 3일에서 5일 정도 오라고 하셨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거. 2주 뒤에 올라가셨어요. 좀 어, 마음이 좀 초조해져서 어, 여기도 와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2주라고 계획을 세우신 걸로 봐서는 지금의 상황이 아주 뭐 위중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긴 해서 횟수가 더 늘거나 아니면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치료 잘 받으시고 2주 정도 지나서도 발작이 많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증량을 더 하거나 다른 약물들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